자, 이어서 봅시다. 자, 이때 강조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뭐 이때시라고 써있지만 얘는 사실 it과 알맞는 비동사와 대시 나오고, 이제 여기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동사만 빼고 전부 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이때 강조용법이야. 주어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보어, 목적어, 수식어가 들어가도 돼. 자, 하나를 만들어 볼게. 진주어는 어떻게 해요? 알려줄게. 자, I met him in the morning. 자, it을 써주고 that을 써준 다음에, 자, 이걸 만든 비동사는 얘가 지금 단수니까 is가 오든가 was가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제에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자, was까지는 고정이야. 그럼 I를 강조하고 싶다. I, 나머지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순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 비동사 대 사이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거를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돼.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힘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It was him that I met in the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 강조할 거지. 자, 그럼 in the morning을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in the morning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That I met him. 되니 여기까지? 자, 아까 얘를 가주어랑 진주어랑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 영어에서 의미가 없는 it이 두 가지가 있어. 해석을 하지 않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어라는 언어는 위치 언어라 그랬지. 그래서 주어가 빠져버리면은 그 글은 뭐가 돼?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다시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게 주어,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뭐 보어거나 목적어거나 형성문인데, 이런 위치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져. 그래서 어떤 성분이 없으면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럼 의미가 없는 it을 왜 쓰는 거냐 하면은 그 의미가 없는 it이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글의 구조가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의미가 없는 it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가 비인칭 주어야. 알지? 비인칭 주어 뭐에서 쓰는 거야? 우리 시간을 나타내거나 뭐 거리를 나타내거나 밝기를 나타내거나, 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자, it's 10 o'clock. 그것은 10시입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한다고. 거기서 it은 뭐가 되는 거야? 비인칭 주어. 그럼 10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이 하나가 it이야. 우리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가 되려면 이 뒤에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그를 만난 게 in the morning, 아침이야.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얘는. 이해가? 자, 우리 이때 강조용법에서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때 이 비동사 대세 형태로 쓰여 있고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을 경우에 이때 강조용법의 확률이 크겠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상으로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감이 와. 알겠어? 자, 이때 강조용법에서 it과 비동사 대상은 왜 쓰인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 it은 의미가 없는 해석되지 않는 it이 된다. 알겠니? 가주어도 있지 않아요?
가주어는 뒤에 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나중에 걔는 이제 그래서 나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 이때 강조용법에서 뭐뭐 강조한다 그랬어? 동사 빼고 전부 다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를 강조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강조 못하는 게 누구라고? 동사. 동사 하나 남았잖아. 그럼 그 동사는 누구로 강조를 해? 그게 이제 이 두서지를 가지고서 강조를 하는 거지. 자, 다시 이때 강조용법은 뭐를 강조해?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자, 이때 강조용법에서 강조하지 못하는 동사는 뭘로 강조한다? do, does, did. 되니? 자, 이거 너네 외우다 못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사용이 이제 거의 흡사하기는 한데, 자, 따옴표 말 자체가 따옴표잖아. 따옴표는 따올 때 쓰는 거야. 이 따오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인용이라고 부르지. 인용. 그러면 필자가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어. 그러면은 뭐를 인용을 할 것 같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그럼 중요한 게 뭔데? 주제. 자, 우리 인용구는 항상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만, 문장만 인용이 된다. 알겠니? 자, 다시. 자, 따옴표, 따오는 거. 인용이라고 한다 그랬지. 우리 인용된 인용구는 항상 뭐를 인용한다고?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장만 인용하는 거야. 자, 아까 작은 따옴표가 이제 조금 사용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 작은 따옴표, 가끔 큰 따옴표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문장이 아니라 단어에 가서 이렇게 치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 단어에 가서 큰 따옴표가 있든가, 작은 따옴표가 있든가, 자, 그런 식으로 표시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걸까? 중요할 때? 중요한 단어일 때? 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예를 들어서, 노영동에 자기가 정직하다고 우기는 왜 웃어? 정직하다고 우기는 한 소년이 있었어. 이런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직한 소년은 이라고 여기다가 따옴표를 쳐놨어. 작은 따옴표를 쳤어.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자, 아까 내가 이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노영동에 정직하다고 우기는 한 소년이 있었어. 그럼 그 소년은 정직한 소년이니 정직하지 않은 소년이니? 정직하지 않은 소년이야. 자, 따옴표를 언제 치는 거야? 이 단어의 실제 뜻과 이 글에서의 쓰임이 반대가 될 때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단어에 가서 작은 따옴표가 사용이 되면, 자,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그 단어의 실제 뜻과 본문에서의 뜻이 반대가 될 때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릭체라는 거는 뭐야? 자, 여기 보면 글이 어떻게 돼 있어? 누웠어. 왜 누웠어? 우리 준이처럼 졸려서 누웠을까? 이탈릭체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자, 이탈릭체의 원래 사용은 책 제목 또는 뭐 영화 제목 이런 무언가의 제목을 나타낼 때 쓰는데, 자, 책과 영화의 제목을 나타낼 때는 임팩트가 없어. 그럼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책과 제목이 아닌 경우에 이 어떤 단어 또는 어떤 구, 어떤 절이 누워져 있어. 어느 필자가 눈에 띄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게 주제랑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강조 표현인데, 요 위에 것도 강조 표현이야. 위에 것도 강조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important류의 형용사 또는 부사를 이용해서 강조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본문 내에서 우리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그 강조되는 것들이 뭐라고? 주제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 여기 명령문이라고 써놓고, 자, 명령문도 있고, 그 다음 준명령문이
뭐냐면은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들. 바꿔 말하면은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들 전부. 자, 필자가 독자한테 감히 자, 뭐뭐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 언제 뭐뭐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럼 그 주장이 뭔데? 그들의 주제겠지. 알겠니? 명령문은 그래서 주제가 돼. 자, 그러면 뭐뭐 해라 라는 내용과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게 뭐가 다르니? 똑같지.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지. 그럼 얘도 역시 이 뒤에 나오는 게 주제겠지. 자, 그 다음에 요구, 요청, 주장, 뭐 제안 같은 거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 뿐이지.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를 충고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명령문이랑 똑같은 거지. 결국에 그거 하라는 내용이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저기 결과동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결과동사는 뭐에서 쓰는 거냐면 연구 실험 지문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연구 실험 지문. 연구 실험이 뭔지는 알지? 자, 얘는 우리 이제 수능에서 연구 실험의 이 실험을 설계하는 것을 가지고도 가끔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자, 연구 실험 지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우리말로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변수라고 부르게 돼요. 되니? 자, 이 통제 집단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 집단에게 어떤 변수를 갖고서 실험을 하는 거야. 뭐 쉬운 예시로 커피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커피를 먹였다. 근데 다 같이 잠을 못 잤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커피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네가 커피를 마시는 날 공교롭게도 학교에서 운동회였던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운동회 때문에 너네들이 잠을 못 잔 건지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통제 집단이라는 거는 이 실험 집단의 변수 이외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통일시키는 그룹을 갖다가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통제니까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상태를 유지. 여기에서 변수만 달라진 거를 갖다가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실험을 이렇게 설계했으면은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오겠지. 커피를 마신 집단은 이러더라. 안 마신 집단은 이러더라. 결과가 나오잖아. 그 연구 실험 지문에서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 이런 아이들이야. 이 연구 실험은 show, 보여주더라. reveal, 드러내더라. find, 우리가 이 연구 실험에서 이러한 것을 찾았다. indicate, 나타내더라. conclude, 이런 결론을 내더라.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이게 기본적인 연구 실험 지문이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 자, 너네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 글을 쓴 필자가 자, 이 실험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필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 sugges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suggest의 뜻이 뭐니? 제안하다. 제안하다지. 근데 얘가 제안하다라는 뜻 말고 조금 어려운 뜻이 하나 더 있어. 뭐지? 혹시 기억나니?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어. 암시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암시하다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뭐니? 뜻하다. 암시하다는 뜻하다야. 자, 연구 실험 지문에 이러한 결과 동사가 나오고 suggest도 나왔어. 저 suggest는 뭐라고? 독자가 연구 실험의 결과를 보고 무슨 내용일지 모를까봐 필자가 해석해 주는 거야. 번역해 주는 거라고. 실험 결과를. 그러면 너네 연구 실험 지문을 봤는데 suggest가 먼저 보여. 그러면 suggest와 결과 동사가 다 보여. 그러면 너네 뭐부터 봐야겠어? 당연히 suggest를 보고서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거기 해석 친절하게 해석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 주제가 뭔지 알 수 있겠지. 이해가니? 무슨 얘기지? 자, 이 suggest가 연구 실험 지문에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쓰여. 자, 우리 아까 뭐를 갖다 이라고 할 거라 그랬지? 예시, example의 예시니까 예시야 얘가. example의 약자니까 예시야. 근데 얘가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숫자 좀 써요. 예시 3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시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글의 주제가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예시의 여러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예시가 이렇게 2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예시 2개의 공통점이 주제란 말이야. 근데 이 예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을 해줬어.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공통점을 못 찾아낼까봐 필자가 걱정이 될 때 역시 이런 글의 전개 방식에서도 마지막에 자, 다음과 같은 예시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라고 suggest를 이용해서 필자가 해석을 해줄 때 suggest를 사용해. 이해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얘네들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 연구 실험 지문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글을 주제를 찾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했어. 뭐라고? 구조를 이용한 방법. 구조를 이용한 방법이 뭐라고? 글이라는 거는 주제와 예시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글을 읽을 때 주제를 찾거나 예시 부분을 찾아갖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주제 부분을 읽을 때 사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얘네들은 뭐를 할 때 쓴다고? 예시 찾을 때 쓰는 거. 됐어? 얘네들은 주제 부분을 찾을 때 쓰는 거.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었지. 그래, 구조로 찾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글을 봤는데 딱히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을 갖고서 찾게 돼.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개념이 2개가 등장을 해야 돼. 비교를 하려면은 자, 어떤 개념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해서 어떤 개념은, 자, 개념이 2개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 비교의 전개 방식은. 이 A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네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개념이야.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B야. 그럼 이 전개 방식을 왜 쓰는 거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A라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B랑 똑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비교라는 방식이야. 알겠니? 그러면 대조라는 방식은 뭘까?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너네가 알고 있는 A라는 방식 있잖아. 그거랑 반대되는 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B라는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A, B 개념이 두 개가 나오면 결국에는 얘 관계는 비교가 되는가 대조가 되는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그럼 비교의 경우에는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돼? 공통점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대조의 경우에는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돼? 차이점일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차이점이 A 또는 B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차이점이라는 게. 그래서 개념 A, B 두 개를 찾았는데 그래 전개 방식이 대조야. 그럼 결국에 주제는 A가 되든가 B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주제가 되겠지. 이해가니? 자, 이게 비교, 대조의 방법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비유와 상징은 뭘까? 우리 이제 어떤 거를 갖고 비유와 상징이라는데? 비유해서 표현하는 게 비유와 상징이겠지? 그러면 얘가 예시랑은 뭐가 다를까? 예시는 비유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예시는 뭐냐면은 자, 우리 주제와 예시가 있을 때 예시라는 거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예시야. 그럼 비유와 상징은 뭐냐면은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논리의 유사성을 이용해 갖고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를 비유와 상징이라고 해. 자, 예를 들면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르시서스가 누구니? 잘생겨서 죽은 사람이야. 잘생겨서 죽었는데 뭐 죽은 이유가 설이 자기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를 사랑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물에 빠져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결국 이 나르시서스의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서 결론은 죽은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했어.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제품에게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아까 나르시서스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됐지? 죽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만든 제품과 사랑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제품이 나르시서스처럼 죽는 거라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자, 나르시서스의 죽음이랑 제품 출시랑 얼핏 봤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그 안에서 뭐를 찾아내? 논리의 공통성을 찾아내갖고 그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 전개 방식을 비유와 상징이라 그래. 자, 다시 예시랑은 다른 거야. 예시는 뭐라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야. 비유와 상징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아갖고서 그를 전개하는 게 비유와 상징이 되는 거고. 알겠니? 이해갔어? 자, 그 다음에 나열과 시간상의 나열이 여기 먼저 나왔는데,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나열 구조인 거를 알게 해주는, 나열이 뭔지는 알지? 나열과 시간상의 나열을 알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부사들이 주를 이루네. 부사들이야. 자, 그럼 얘네들은 글이 이제 나열 구조로 전개가 되면, 여기 이제 밑에를 보면 거기 이제 나열 구조의 주제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하자. 자, 나열 구조의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소재, 바꿔 말하면 키워드를 찾아야 돼. 뭐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글이 나열 구조면 얘는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재에 나열되는 거니까 특징들이라고 나오겠지. 특징들. 너네 이제 선택지, 주제 찾는 선택지 보면은 거기에 명사들이, 앞에 명사들이 전부 다 복수야. S부터서 시작해. 걔는 10중 8구는 그 위에 글의 전개 방식이 나열 구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징들이 나열되면 키워드의 특징, 여기 지금 다 특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 이런 식으로 주제가 만들어지고. 자, 이 나열되는 것들이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 긍부정이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전부 다 좋은 이야기만 해. 그러면 그 글의 주제는 어떻게 돼? 키워드의 장점들. 얘는 그래서 장점들이라는 뜻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나열되는 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점만 나열이 돼. 그럼 키워드의 단점들.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지. 주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의 나열이 뭐냐면은, 나열이 되는데 이게 그냥 순서가 없이 나열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일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일이 있어야지 또 그 다음 일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열되는 거를 시간상의 나열이라고 부를 거야. 되니? 그러면 시간상의 나열은 주제가 어떻게 돼? 자, 키워드의 역사가 주제가 된다. 키워드의 역사. 예를 들면 뭐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과정. 어떻게 돼야 돼? 바다에서 바닷물 증발을 해서 구름을 형성을 한 다음에 구름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구름이 어떤 지역에서 너무 무거워져서 물로 내려야 되겠지.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구름의 역사. 또 다른 말로 구름의 생삼.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면 비가 내리는 과정. 얘도 과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이게 나열 구조의 주제가 된다. 되니? 나열 구조 주제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다시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Q&A. 뭐 Q&A는 다 알겠지? Q&A가 뭐니? 자, 필자가 글을 시작할 때 독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필자가 질문을 왜 할까? 몰라서 할까? 강조하려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질문을 아무 질문이나 하지는 않겠지. 어떤 질문을 할까? 필자가.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지. 바꿔 말하면 그 질문에서 우리는 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수업할 때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데 너네한테 질문하잖아. 내가 몰라서 질문해? 아니, 관심 끄는 거야. 흥미를 끄는 거야. 그래서 집중을 시킨 다음에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Q&A 구조에서의 주제는 당연히 answer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roblem and solution 구조랑 problem 구조가 있는데, problem and solution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주제겠지. 그럼 과연 problem 구조는 뭐냐 하면은, 자, problem and solution의 problem은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걸 전부 다 알아. 예를 들면은 지구온난화가 문제인 거를 다 알아. 그치? 지구온난화가 문제인 거를 다 아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필자가 이렇게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problem and solution이고, 그럼 problem 구조는 뭐야? 누구도 이게 문제인 걸 모르는 거야. 뭐 어떤 글에서 큰일 났대. 왜 큰일 났나 봤더니 태양의 흑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 물론 태양의 흑점이 줄어드는 게 왜 문제인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근데 대부분의 경우 모른다고. 그러면 그 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어? 태양의 흑점이 줄어드는 게 왜 문제인지. 우리 태양의 흑점이라는 건 태양의 온도를 나타내잖아.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의 온도가 낮은 거고, 흑점이 많으면 온도가 낮은 거고, 흑점이 없으면 태양의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태양의 흑점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프라블럼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의문문이라는 거는 이제 Q&A의 역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의문문이 뭐가니? 수사의문문. 글을 어떻게 끝내는 거냐면 질문을 하면서 끝내는 거야. 그 TV에서 그거 뭐더라? 무슨 PD가 이게 막 사회 고발하는 프로그램. 자,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네, 지금 우리 음식점들의 실태에 대해서 쫙 보여줬어. 자, 여기는 뭐 A라는 음식점은 뭐 음식이 다 상한 거, 썩은 거를 썼어. B라는 음식점은 뭐 여러 가지 뭐 쥐라든가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음식점 안에 많았어. 자, 이런 거를 보여주고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너네한테 묻는 거야. 자, 우리가 과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 몰라서 물어봐?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 앞에 내용을 봤으면은 뭔지 대답을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뭔 거야?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를 이 질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게끔 강조하는 방법인 거야. 알겠니? 그게 이제 수사 의문문이야. 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 인과. 인과일 때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주제는 뭐야? 결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 반복 구조라는 거는 어떤 너네가 글을 볼 때 유난히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걔가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이라는 게 얘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영어는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은 글을 전개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또 이야기하는 거를 싫어해. 근데 우리가 뭐 똑똑한, 영리한 이 정도로만 단어가 달라지면은 그건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맥에서 그 글에서만 동의어인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소방관과 경찰관이 같은 사람이니? 소방관과 경찰관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그 글이 공무원에 관한 글이었어. 그리고서 그 예시로 소방관과 경찰관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소방관 공무원이지, 경찰관 공무원이지. 그럼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공무원으로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글 안에서는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지. 이런 거를 문맥적 동의어,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반복되는 거는 항상 주제가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반복되는 게 주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통념 상반 구조는 자, 대조의 한 방법인데, 통념이라는 게 뭐니? 통념. 잘못된 상식.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잘못된 상식을 갖고서 통념이라 그래. 자, 다시 통념 상반 구조가 뭐야? 지금까지 믿어온 잘못된 상식을 갖고서 통념이라 그래. 그러면 필자가 통념 상반 구조로 글을 쓸 때에는 어떻게 돼? 글이 잘못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뒤집힌 다음에 그 반대되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겠지. 근데 그 뒤집는 게 방법이 있어. 그냥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자, 모든 사람이 A라고 생각을 한대. 하지만 내 생각은 B야. 그 필자는 왕따 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필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앞부분의 표현에 모든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이해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글이 이제 처음부터 너네가 읽을 때 이게 통념인지 아닌지 이 신호를 가지고서 이제 너네가 찾을 수 있다. 자, 제일 처음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이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돼야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그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런 거 해봤니?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할 때 먼저 선생님이 뭐를 불러? 기준. 기준이라는 게 뭐니? 기준.
그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해서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한쪽에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한쪽은 왼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야. 기준되는 시점이 있다고 치자. 2009년까지 라고 글이 시작돼. 2009년까지.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가 무언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2009년까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해가? 자, 기준되는 시점이 글에 등장을 하면은 그 시점 전과 후로 나눠서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어오던 통념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준 후는 뭐가 되는 거야?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럼 언제까지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라든가 과거 완료라든가 완료 시제가 뭐였어?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가 어떻게 다른 거였어? 완료 시제는 지금 영 현재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 과거 시제는 그런 기준이 없이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그럼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 그러면 우리는 뭐뭐라고 믿어왔다. 우리는 자 현재 완료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믿어왔다.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글을 썼어. 그럼 그 글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게 지금까지 믿어온 게 잘못된 거잖아.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전개가 돼야 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가 아니어야겠지. 이해가니?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믿어왔어. 하지만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자, 기준 시점은 항상 뭐를 나타낸다고? 시간이 기준되는 기준 시점이 있으면 걔는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걸 뭐라고 불러? 통념. 그 후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는 게 없구나. 필자의 주제가 되는 거고. 이해갔어?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 자, 통념을 쓰는데 자,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나타낼 때 자, 메이라든가 마이시라든가 씀이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표현.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인 것 같아.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야지. 뭐뭐인 게 확실한 거는 뒤집을 수가 없을 거 아니냐. 돼? 이해가?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의 대조가 뭐냐면은 유서. 자, 유서랑 would는 뭐 할 때 쓰는 아이였어? 유서, 뭐뭐 하곤 했다. would, 뭐뭐 하곤 했다. 우리 이제 어법적으로 배울 때 자, 얘는 과거의 습관, 얘도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use는 규칙적인 거, would는 불규칙적인 거. 그러면 얘는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돼? use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겠지. 통념이겠지. would도 마찬가지야. 뭐뭐 하곤 했어, 지금은 안 해. 자, 얘는 두 개 합쳐놓은 거야. sim. 뭐뭐인 것처럼 보여. 거기에 뭐까지 나왔어? 현재 완료까지. 완료 부정사로 쓰였지만 자, 그는 제대로 탈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가 제대로 탈출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알겠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글의 주제를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어떻게 두 가지? 글의 구조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전개 방식으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제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글이라는 거는 주제와 예시로 나눠져.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 주제를 찾는 방법이 있고 예시를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주제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강조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가지고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예시가 아니라 주제이기 때문에 필자가 주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으면 주제고. 그 다음에 예시는 뭐 어떻게 찾는다 그랬었지? 제일 처음에 연결사 대놓고서 예를 들어 라고 시작을 하는 거. 또 뭐 있었어? 명령문인데 어떤 명령문? 생각해봐라, 가정해봐라, 추측해봐라 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그 다음 또 뭐 있었다고? when과 if라는 부사절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초반부에 쓰이면 뭐가 돼? 초반에 쓰이면 예시, 후반부에 쓰이면 선행 조건이라는 게 된다 그랬지. 마지막으로 또 예시를 찾는 방법. 모든 구체적인 정보는 예시라 그랬지. 됐어? 자, 그렇게 구조를 찾는 방법이 있고, 구조를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래, 전개 방식. 구조가 딱히 안 보일 때는 그래, 전개 방식을 바꾸서 이 글이 지금 어떤 전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찾으면은,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글에서 전개 방식을 찾으면 주제를 찾아야지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를 가지고서 연습을 할 거야. 너네가 그 문제를 풀 때 문제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틀리면 어때? 지금 수능도 아닌데. 시간 오래 걸리면 어때? 연습할 거야. 뭘? 이거를 찾는 방법. 알겠지?